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때 아닌 5월 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직장인들은 감원 한파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장기 불황에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여기저기서 인력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는 건데요. 비교적 형편이 낮다고 할 수 있는 매출 기준 100대 상장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인력을 줄였습니다. 조선과 해운을 시작으로 구조조정이 확산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할 전망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산업마다 회사마다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을 내걸면서 악화일 놓인 일자리 사정. 대기업이라고 해서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1분기 매출 기준 100대 상장사를 살펴보니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곳이 직원 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작년 말 86만 명 선이던 직원 수는 3월 말 85만 7천여 명, 석 달 만에 2,116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대형 상장사들의 직원 수 감소는 구조조정이 직접적 원인이었습니다. 케미칼 사업부를 매각한 삼성 SDI를 비롯해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 등 삼성 계열사 3곳의 직원 수만 2,516명이 줄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517명, 이마트가 441명이 감소했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직원 수가 300명 이상씩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최악의 위기에 빠진 조선 빅3가 자구 계획에 따라 본격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란 점. 현대중공업은 3,000명, 삼성중공업은 500명 수준의 감원 계획을 밝혔고 다른 업계도 불황으로 공급 과잉이 지속되면 감산이나 조업 단축, 감원 등이 불가피합니다. 고용 확대를 외쳐왔던 주요 기업들마저 감원에 나서면서 구조조정 기업을 중심으로 재취업 지원 같은 실업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이처럼 최악의 위기에 처한 대형 조선 3사의 자구안이 액수로는 6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자구 계획 규모는 대우조선해양이 2조 5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각각 2조 원과 1조 5천억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1조 8,500억 원 규모의 1차 자구안에 이어 지난 20일 제출한 추가 자구안도 7천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3사 모두 인력 감축과 급여 삭감 내지 동결,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을 담은 자구안을 이번 주부터 본격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여 노사 갈등 등 난항이 예상됩니다. 조선과 해운업계가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노사 모두 고통 분담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룹 총수와 대주주들의 태도는 제각각입니다. 적극적으로 뛰는 분이 있는가 하면 침묵하는 분도 있습니다. 남현호 기자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삼성 계열사로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자구안을 낸 건 삼성그룹 입장에선 굴욕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최대 주주인 삼성전자를 비롯해 그룹 내 6개사가 약 2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그룹은 그룹 차원의 지원이나 총수의 사재 출연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채 비율이나 현금성 자산 등의 여유가 있는 만큼 더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금융계 안팎에서는 채권은행이 삼성중공업의 자구안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면 그룹 차원의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계열사 위기에 대주주가 어떤 형태로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는 눈치입니다. 역시 자구안을 낸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주주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노조로부터 사재 출연 요구를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용합니다. 현대중공업 측은 정 이사장이 경영에서 손을 뗀 지 오래돼 고통 분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은 현대상선을 살리기 위해 사재 30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개시 직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직을 사퇴한 뒤 용선여 협상에 적극 나서며 제3해운동맹 잔류를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천문학적인 빚에 허덕여 부실기업이란 오명을 쓴 에너지 공기업들의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합병이나 민간 매각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각각의 단점 또한 명확해서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두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총액만 51조 원. 하지만 당장 빚을 갚을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한 정부. 민간에 의뢰해 만든 보고서에는 4가지 개편안이 포함됐습니다. 석유공사의 자원개발 기능을 민간에 팔거나 별도 자원개발 자회사를 만드는 방안, 일부 업무를 가스공사에 넘기거나 두 공기업을 통합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민간 매각은 저유가로 제값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자원개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부실을 완벽히 해소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스공사의 일부 사업을 넘기거나 합병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역시 그 동반부실 가능성이 좀 있고요. 상장사인 포가스가 국제 신용도가 하락될 가능성도. 직원들의 극심한 반발 역시 변수 중 하나. 정부가 해외 자원 개발이라든지 에너지 확보에 대한 관심 자체를 떨어뜨리고 정부의 정책적인 지향점을 아예 포기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것이고요.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 구조조정 최종안을 오는 6월까지 확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과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시간이 지나치게 촉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상입니다. 정부가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노동개혁법안 처리가 20대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조조정을 앞둔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하청 협력업체를 우선 지원하겠다는 원칙도 밝혔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의 일자리를 위해 노동개혁 입법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층 고용 문제 해결이나 중소기업 근로자 처우 개선을 명분으로 공공금융기관과 대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하청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생계 지원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조선업종을 전담하는 임시센터를 만들어 상담과 재취업 훈련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협력적 구조조정만이 노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미래 기업의 회생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노동개혁 4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일정, 방식 등을 결정해 제출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감소 추세를 보이던 이직자가 최근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이직한 지 3개월 미만이면서 아직 취직하지 못한 이직자는 3월 기준 132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폐업,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 때문에 이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하반기에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비자발적 이직자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기도 수원시가 청년층 구직자들을 일정 기간 교육시켜 일본 IT 기업에 취업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절반 이상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일본 도쿄 시내 한 기업체에서 한국 청년들이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수원에서 온 일본 IT 기업 취업 희망자들입니다. 수원시와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청년 해외 취업, 일명 K-무브 스쿨 교육생들로 일본 기업체로 취업하러 온 겁니다. 한국 분들은 일을 잘합니다. 일도 잘하고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게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한국에서 학생들을 많이 데려오려고. 교육생 30명이 지난해 12월부터 수원 상공회의소 교육장에서 오라클, 자바, 일본어 회화 등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하루 8시간씩 받고 있습니다. 일반 사설 학원에 다닐 경우 1,000만 원 이상 소요되지만 모두 무료입니다. 일본어를 전공했는데 이제 일본에 가려면 기술이 필요한데 IT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이곳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일본 현지에서 이뤄진 면접 결과 전체 30명 가운데 16명이 이미 취업을 확정지었습니다. 일본 IT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며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3,500에서 4천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시와 상공회의소는 7월 말 교육이 끝나면 교육생 전원이 취업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동료들의 모함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근로자에게 법원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했습니다. 통상적인 직장 생활 중 겪는 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2년 서울의 한 장애인 복지재단에 입사해 지적장애인 재활교사로 근무해온 여성 김모 씨. 직장 생활이 고달파진 것은 2010년부터였습니다. 동료 오모 씨는 다른 교사들에게 김 씨가 남의 소지품을 훔친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다른 동료 임모 씨는 2013년 지적장애인들의 관찰일지 파일이 컴퓨터에서 삭제되자 김 씨를 범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김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단 측에 오해를 풀어달라고 호소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김 씨는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서류를 삭제하거나 물건을 훔쳤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동료들이 나쁜 소문을 퍼뜨린 것이 스트레스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류 분실 사건 등은 업무와 깊숙이 관계가 있어 김 씨가 단순히 동료들과의 사적인 관계에서 모함을 당했다고 볼 수 없고 통상적인 직장 생활에서 겪는 사건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의 핫키워드의 힌트는 바로 이건데요. 박성희 아나운서는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네, 저는 사실 아는데 제가 왠지 모른 척해야 다음 네. 내용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샵이나 우물 정자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뒤에 이렇게 단어를 붙이면 조금 익숙하죠. 요즘 SNS에 올리는 글이나 사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기호, 바로 해시태그입니다. 원래 이 해시태그 기호 뒤에 특정 단어를 쓰면 그 단어에 대한 글을 모아서 분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소셜미디어의 새로운 언어다라고 할 만큼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핫키워드에서는 해시태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SNS를 이용하면서 이 해시태그 자주 쓰는데요.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단어 앞에 이 해시 기호를 붙이면 알아서 정리가 되니까요. 쓰는 사람도 또 보는 사람도 참 편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해시태그 보기는 많이 봤지만 아직도 그 뜻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시태그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릴 때 특정 핵심어를 등록해서 그 단어로 검색과 분류가 되도록 데이터를 설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투데이 고용 플러스를 검색어로 하려면 해시태그 투데이 고용 플러스로 입력하고요. 취업을 검색어로 하려면 역시 해시태그 취업으로 입력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시태그를 달아서 SNS에 올리면 자동으로 검색 링크가 발생하고요. 같은 해시태그가 달려있는 게시물을 함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 해시 기호 뒤에 문구에 띄어쓰기는 금지라고 합니다. 띄어쓰기를 할 경우에는 해시태그가 아닌 것으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카테고리나 섹션을 나누는 역할로만 생각했는데 어느새 이 해시태그가 검색의 기능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관련 이미지나 정보도 금방 찾을 수 있어서 더 편리한데요. 그런데 이 해시태그를 통해서 여론도 엿볼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해시태그는 SNS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세계적으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유행에도 민감합니다. 어떤 문화 현상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난주였죠.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이죠.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공중 화장실에서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들에게 무시를 많이 당해왔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성을 노린 혐오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SNS에서는 해시태그 살아남았다 이런 문구가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이어서 폭행당하거나 무참히 살해당할 수도 있었지만 운 좋게 살아남았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런 자조 섞인 살아남았다라는 해시태그를 통해서 여성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보인 거죠. 네, 저도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 SNS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건에 대한 쓴소리, 또 피해 여성 추모 메시지, 또 실제 본인이 위험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 살아남았다라고 해시태그를 단 글 많이 봤거든요. 마음이 짠하기도 했고 또 사람들의 여러 생각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보면 해시태그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또 함께 공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해시태그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방금 말씀드린 사건 외에도 비슷한 사례가 꽤 있습니다. 작년 4월이었죠.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공식 사망자만 3,200명에 이르는 참사였죠. 전 세계에서 애도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때 누리꾼들은 네팔 참상을 알리고 애도하는 뜻을 전하는 메시지를 올리면서 해시태그 Pray for Nepal, 네팔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는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한 사람이 글을 올리면 누군가 똑같은 꼬리표를 단 다른 글로 해시태그가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또 작년 가을이었죠. 파리 테러 사건 때도 희생자를 애도하는 해시태그 Pray for 파리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 SNS 사용자들이 약속한 듯이 같은 문장을 릴레이로 이어나가면서 마음을 모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고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시태그를 통해서 마음을 표현하고 또 용기나 응원을 보탤 수 있어서 참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이 해시태그가 워낙 파급력이 있다 보니까 광고나 마케팅 속에서도 활용하고 있죠. 네, 그렇죠. 이렇게 해시태그의 사용이 광범위해지니까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하고 나섰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미국의 슈퍼볼은 천문학적인 광고비로 유명하죠. 슈퍼볼 TV 광고비는 30초에 약 50억 원, 전 세계 10억 명이 시청한다고 하는데요. 스웨덴의 자동차 회사 볼보는 이 슈퍼볼 중계 시간에 TV 대신 트위터를 통해서 파격적인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바로 볼보 콘테스트라는 해시태그 이벤트인데요. 타사의 광고가 TV에 나올 때 해시태그 볼보 콘테스트를 달아서 차를 선물하고 싶은 사람을 트윗으로 남기면 그 주인공을 선정해서 신차를 주는 행사였습니다. 그 반응은 아주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벤트 시작 4시간 만에 5만 개가 넘는 트윗이 올라오면서 볼보는 거액의 광고비를 들이지 않고도 슈퍼볼 광고 전쟁의 진정한 승자가 된 거죠. 네, 대단한 효과네요. 아무래도 일방적인 광고가 아니라 참여를 유도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 큰 것 같은데요. 저도 가끔 음식점에 가면 이런 글 적혀 있는 거 보거든요. 우리 가게 이름과 음식을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리면 뭐 서비스 메뉴를 드립니다. 이런 글 보셨죠? 네, 참 혹하게 만드는데요. 이런 게 다 마케팅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은 그런 유혹에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해시태그를 통한 홍보가 꼭 성공 사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한 유명 패스트푸드점은 해시태그 캠페인을 벌였다가 소비자 불만에 역풍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기대와 달리 SNS 이용자들이 불만만 올린 겁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나는 몇 년째 이 패스트푸드점에 가지 않는다. 차라리 내가 토한 것을 먹겠다. 또 나는 비위생적인 직원들과 함께 이곳에서 일했는데 머리카락을 햄버거에 넣는 직원도 있었다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캠페인은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중단됐고요. 해시태그가 아무리 유용한 홍보 수단이라고 해도 치밀하고 다양한 분석이나 사용자들의 이용 경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실패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네, 단순히 해시태그의 이 기능적인 면만 보고 섣불리 홍보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저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SNS를 사용하고 있고 또 지인들과 교류하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 해시태그도 꽤 가볍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 바로 업로드한 사진이나 글의 내용 중에 포인트가 될 만한 단어를 해시태그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박송희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오늘 먹은 점심 식사 메뉴 사진을 올려두고 해시태그 김치찌개, 해시태그 삼겹살, 해시태그 포만감 이런 식인데요. 해시태그가 무거운 정치나 사회적 이슈만 다루는 건 아닙니다. 일상적이고 재미를 추구하는 요소로도 쓰이는데요. 실제로 한 SNS에서는 해시태그 OOTD가 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박송희 아나운서도 이 의미 아시나요? 네, 저도 SNS를 이용하다가 사람들이 옷을 예쁘게 입고서 뭐 OOTD 이렇게 올린 거를 봤거든요. 정확한 의미 설명해 주시죠.
네, 해시태그 OOTD는요, 데일리룩, 그러니까 아웃핏 오브 더 데이를 가리키는 해시태그입니다. 바로 오늘 내가 입은 옷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OOTD라는 해시태그를 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OOTD를 검색해서 다른 이들의 패션을 참고한다고 하죠. 이 밖에도 여행이라든지 맛집, 공연 관련 해시태그는 언제나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해시태그, 사회적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결집시키기도 하고요. 홍보 수단은 물론이고 일상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시키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해시태그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 해시태그의 영역이 앞으로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 키워드 해시태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리점의 물량을 떠넘기는 속칭 밀어내기 영업을 한 남양유업에 대한 과징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애초 124억 원이었던 남양유업 갑질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해 25분의 1 수준인 5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남양유업이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과징금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게 된 것은 공정위가 관련 증거를 제때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공정위는 한 발 늦은 조사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국내에서 전월 대비 소비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달은 3월이고 가장 많이 줄어드는 달은 1월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소비가 앞선 달보다 가장 많이 늘어난 달은 3월로 8.4% 늘어났고 9월과 5월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대로 소비가 전월보다 가장 많이 줄어든 달은 1월로 6.7% 감소했고 2월, 6월, 8월 순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2명은 스마트폰으로 지상파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7천여 명을 대상으로 방송 매체 이용 행태를 조사한 결과 10대는 18.6%가 스마트폰으로 지상파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반면 50대는 7.7%, 60대 이상은 1.5%로 낮았습니다. TV 수상기가 아닌 스마트폰과 같은 매체로 지상파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이유로는 방송 시간에 보지 못한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가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